지난주에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구 대선 그 다음에 6.13 2017년이죠. 5구 대선 2017년 6.13 지방선거 그리고 21대 총선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원천 무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저는 그 들리시는 음성대로 선포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에 참 가장 부끄럽고 아픈 부분입니다만은 서울시장 박원순과 부산시장 오돈의 벌석이 난 자리 성추행 사건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 4월 달에 두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후보 추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치르고자 하는 선거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 여러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전임자의 어떤 벌써 사유가 있어서 선거를 시작하면은 그 후임자는 남은 자녀 임기 동안에 그 시장직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구 대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5구 대선 2017년 치렀던 대통령 선거는 물론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 탄핵으로 선거법에 정한 90일 내에 정한 날짜가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치러진 선거는 여전히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면은 2018년 1월 24일 자정부로 모든 임기가 끝나야 하는 겁니다. 촛불 시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명령이다 해서 모든 탄핵이나 또는 5구 대선이나 청와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모든 전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5년의 임기를 채워가는 것이 맞는지 물었어야 하는 겁니다. 비용이 들고 안 들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법 집행 문제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명령,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부는 다시 한번 스스로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되어 왔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이미 임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고 2017년 5월 9일은 보궐선거가 아니라면 이는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법을 가장 집행을 해야 할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가 맞다면 2017년 5월 9일날 치러진 보궐선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를 빌어서 울산지방선거에 대하여 수사하다가 중단된 것 모든 국민들 잘 알고 계십니다.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에게 강력히 또 부탁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울산지방선거에 대해서 다시 엄격히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해야 하며 모든 불법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대로 처벌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나아가서 금년도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 대한 불법이 공정한 잣대로 수사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사용한 것 같이 이 4.15 부정선거나 울산지방선거에 대해서 동일한 법감정과 법의 권위 아래서 수사하고 모든 수사를 의심 없이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에 합당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께 부탁합니다. 부정선거가 제기되고 난 날로부터 헌법이 정하는 바 180일 내에 모든 부정에 대하여 재검표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수사해서 그 모든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법이 정하는
법감정입니다. 이 법이 허락하고 허용하는 한 적어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미 6개월 안에 4.15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판결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모펀드로 관련해서 김봉현, 피의자라고 말하는 김봉현의 여러 가지 진술로 우리는 법조계가 많이 흔들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법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악용되는 면이 있다면 마땅히 재판부가 법을 바로 세우고 억울한 자의 그 호소하는 바를 들어주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법복을 입은 판사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더 이상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즉각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며 법원은 법원대로 지체 없이 모든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선거에 대해서 초반기에 확률에 관해서 너무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또는 지식인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확률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뒷받침해 가서 통계다 확률이다 하는 학문과 이론을 동원해서 저희들의 부정을 얘기한 것이지 결코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정한 사실이 없어서 확률이 확실하다, 통계학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에도 선거를 두고 치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트럼프를 선택해야 되는지 조 바이든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가장 많은 십자가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특별히 야간에 놀라는 원더풀 코리아라고 말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보는 대한민국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인이 가득합니다. 이걸 보고 대단히 놀라죠.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합니까?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금지하며 찬송과 기도를 금지한 것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입니다. 코로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코로나는 결코 사망이나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결코 코로나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갈고 닦았던 믿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증거되고 입증이 되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미국에 대한 대통령이요, 우리 한국과 똑같은 상황으로 미국이 좀 늦게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방역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방역 대책은요,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제, 출입금지, 예배 금지, 찬송과 모임의 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지사이므로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유세장에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를 듣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예배를 허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시간들을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마땅히 지지를 보내고 투표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외로우며 혼자 외롭게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연설한 자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보스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보스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자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 세계 진리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미국을 걱정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부통령 펜스입니다. 펜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용하고 또 기억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서울 대검찰청 앞에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집회 때문에 우리 민주원 총장님이 바쁜 연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젠다로 하면 2025입니다. 2025라는 이 숫자를 여러분 기억해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2025, 2025년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2025년을 기점으로 두고 전환기적인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환기점의 기점을 2025년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지금 발간되어 나온 책 중에 Asia's New Geographics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미가엘 오슬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2025년에 미중 간 전쟁이 있을 것이라 라고 예측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개인이 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록하시기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한테 끝에 관한 기간의 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2025년도에 우리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 현대자동차에 방문을 해서 정모원 회장이 발표한 것입니다. 2025년까지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전 세계에 선두주자로 그런 기업으로 올려놓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 이 현대자동차의 계획이 2019년도 12월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이라는 루즈벨트 썼던 1930년대 썼던 정책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IT와 그린에 대한 주제로 뉴딜 2025라는 정책을 언제 발표했느냐? 8월달에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건, 지도자라는 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국가의 여러 가지 경영 정책에 맞춰서 경제와 많은 국가 정책에 맞춰서 기업들이 거기 맞춰 경영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세계화에 맞추어서 2025년도에 대한 기업 경영의 목표를 정해놓고 나가지만, 그러나 정부가 뒤늦게 이제 발표해서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처럼 2025년에 대한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5년에 대한 아젠다, 유엔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유엔이 2025년도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이미 물 부족 국가라고 분류한 지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목욕탕에 들어갈지라도 혹시나 누가 물을 좀 많이 쓰거나 어린아이들이 물장난하면은 물을 아껴야 된다. 이제 너희들 세대는 한국에도 물이 많이 부족한 세대가 온단다 라고 조용히 말하고 그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두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은 제조굴기 제조강국에 대해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제조굴기 2025년까지 저희들은 중국이 G2 국가로서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발표한 연도가 2025년, 제조강국 2025년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놓고 또다시 하나님의 들리신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중국은 성경에 기록하신 바와 같이 헬라 제국이 4개 나라를 쪼개졌듯이 반드시 중국은 4개 나라로 갈라집니다. 왜냐?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나 너무 소수민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 모든 것들,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비판하며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파하고 포프레이드로 교회를 짓눌러버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저희들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 기업가들, CEO들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1대1로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이나 꿈은 접으셔야 됩니다. 꿈 깨셔야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나 연맹체들, 또 이슬람이나
또 이 동남아시아 쪽에 입결로에 가담했던 나라들이 지금 중국이 그동안 펼쳤던 정책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수주를 따거나 중동에 나가서 건설공사나 많은 건설공사 할 때 서로가 포회 원칙이나 평등 조건에 의해서 무역의 계약을 맺고 여러가지 공사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1로 말미암아 계약을 체결했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조항이 있느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모든 공사에 대한 경영권을 중국에게 넘기기로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그 사업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영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사실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에 아직 보수 국민들이나 또 많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304명 다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픔을 당한 그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촛불을 들고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를 강제로 파면시킨 이 불법 파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답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해상교통 사건이지만은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제까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465명이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협회에서 금년 1월달 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막아야 된다고 수없이 6차례 이상 정부에 대해서 권면하고 부탁하고 경고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봅시다.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인해서 304명을 구하는 것이 쉽냐, 중국에서는 모든 코로나 환자를 차단하는 것이 쉽느냐, 이거는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중국의 여행을 막으면은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중국 간의 그동안 거래 기업의 경제 여러가지 경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 아래 코로나를 개방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떠합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많은 아픔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304명이 아니라 465명의 이 희생자를 낸 코로나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이라면 반드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이 나라의 정책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 빛을 밝혀야 될 한국 국민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해주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주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주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국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완성되어 갈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